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으로 향해 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의 학교에 일이 생겨서 찾아갔다가 겪게 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의미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실까요? 저는 사실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적게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수모를 잊지 못해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끈을 놓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자 악착같이 이를 악물게 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인간들이라 마음 깊은 곳에 꽁꽁 감춰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함께 걸어나갈 동반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 인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비뚤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해탈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야기의 끝을 함께 하신다면 저를 꼭 안아주고 싶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했다, 잘 살았다, 힘내라. 그런 상투적인 말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자 용기였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받았던 이 상처를 말로써 표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다 털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줄줄이 제 이야기를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글을 쓰게 된 저의 용기를 칭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아픈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어났을 때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디 아파트에 사냐, 부모님이 무슨 차를 끌고 다니냐,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냐 안 받냐. 그런 걸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너는 금수저다, 너는 흙수저다 한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 흙수저 또한 흙으로 빚은 수저 정도는 들고 태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흙수저조차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취급을 받은 아주 불쌍하게 처절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는 미혼모의 몸으로 저를 임신해서 제가 뱃속에 들어있는 10개월 내내 저를 감추고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고 나서도 버릴지 말지 한참을 고민했던 사람인 것 마냥 멍하니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병원에서 낳은 것도 아니었고 아직도 저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바닥인지 아니면 허름한 모텔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죠. 단지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제가 이미 태어난 뒤에 구조가 되었다는 걸 어머니에게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려고 했고 그걸 알게 된 누군가의 신고로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된 어머니께서 출생신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영부영 저를 떠맡게 된 어머니께서는 저를 챙겨주시다가도 인생의 회의감이 느껴지면 저에게 아무런 신경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자마자 책임지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어머니의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지냈죠. 가끔은 존재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얼굴을 상상으로 그려내면서 그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말을 하고 배고픔을 입 밖으로 꺼내던 시기가 온 순간부터 저에게 관심을 딱 끊으셨었거든요. 집으로 불러오는 수많은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사주시는 간식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으며 어머니의 윽박이 무서워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만 수두룩한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점이 된 이후부터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제 탓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유년기를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잡초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분풀이를 저에게 하셨고 남자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면 그것 또한 제가 짐덩어리처럼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매번 어머니께서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매달리고 차이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고작 21살이었으니 그럴만도 한가 싶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21살 나이가 얼마나 꽃 같고 아름답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창 자기를 꾸미고 놀러 다니고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방구석에서 제 기저귀를 갈고 있었을 테니 본인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테고요. 거기다가 남자로 인해 망해버린 인생이라 생각을 하셨으니 남자로 다시 인생을 펴야 한다고 생각할 법도 해서 제가 이 나이가 돼서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서가 온전치 못하고 늘 불안감, 위기감에 시달렸던 저의 다른 사정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는 전기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 아무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마저 뚝 끊겼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씻어야 하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으니 어두컴컴한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가난이 정말 싫었지만 그보다 더 싫은 건 너네 집 엄청나게 가난하다며? 하고 저를 조롱하는 친구들이었기에 매일같이 박박 씻었거든요. 저는 찬물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도 매일같이 씻고 학교에 등교했는데 그때마다 잠결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머니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매번 제 탓을 하며 가스가 끊긴 것도 전기가 나간 것도 다 저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유에 저를 갖다 붙이셨어요. 저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가난함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고 저만 없었더라면 어머니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모에게 달라붙는 시선이 엄청나게 나쁘던 시절이긴 했습니다. 여자가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남편도 없이 혼자 애를 키우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당연히 저와 놀지 말라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지만 늘 그들 사이에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 밥이나 제대로 챙겨주셨겠습니까? 그랬다면 제 키가 이리 작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눈만 마주쳐도 욕을 하고 싶고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입을 달싹이던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하고 먹어도 많이 먹질 못하니 저는 늘 저체중으로 힘들었고 기립성 저혈압이 와 앉았다 일어서는데도 머리가 핑핑 돌아 쓰러지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체력장이라던가 혹은 건강검진의 날에도 늘 저체중이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결과지를 받았고 빈혈과 저혈압이 있다고 병원에 내원 요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무상교육이다, 무상급식이다 해서 밥도 주고 교육도 공짜로 시켜줬지만 예전에는 학교를 다닐 때 분기별로 등록금과 급식비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전부 말입니다. 저는 매번 그 명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것인데 뭐 한다고 그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라는 소리를 매번 입버릇처럼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돈을 주지 않으실까 싶었던 것이죠. 그 돈이면 우리 어머니의 며칠간 생활비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항상 분기가 되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번 돈을 밀리고 제대로 수납을 하지 않으니 교무실에 불려가서 인격 모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촌지라는 것도 유행이었는데 뭐 돈 한 푼 없는 비렁뱅이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대부분 막대하셨죠. 하지만 중학생 때 유난히 저에게 친절하셨던 담임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잊히지가 않습니다. 늘 등록금으로 힘들어하고 돈이 없어서 주눅이 들어있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등록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중학교 졸업조차 못하면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고등학교까지 꼭 졸업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공장에 취직을 해도 할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에도 도시락 한 번을 싸준 적 없던 우리 어머니. 저는 김밥 한 줄을 살 돈조차 없어서 소풍에 가면 천덕꾸러기처럼 반 친구들의 김밥을 하나씩 얻어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기분 좋게 김밥을 한두 개 나눠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저에게 거지라고 놀리며 김밥을 적선하듯 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닌데 그런 취급을 받을 때면 정말 속상해서 속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시큰거리곤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바깥으로 놀러 다니기 바빴으며 동네에서도 소문이 참 좋지 않은 문제가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 탓을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정말로 어머니의 불행함은 모조리 나의 탓이구나, 내가 존재해서 그런 거구나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존재를 부정하셨고 제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정말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17살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웬일로 저에게 같이 나가서 교복을 사자고 하셨습니다. 중학생 때도 학교 졸업하는 선배들이 물려주는 교복을 3년 내내 입고 지냈었기 때문에 새 교복을 사준다 하니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비싼 교복을 사주시면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하라고 웃으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그때는 새 교복을 사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기에 어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 학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교복을 머리맡에 두고 깊은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볼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그렇게 일찌감치 사라지시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되도록 어머니께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자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하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그날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어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가셨나 보다 하면서 학교를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어머니께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버리고 혼자서 떠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셨다는 걸 자각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돈이 부족한 생활을 하곤 했지만 정말 1원 한 장 제 손에 쥐어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찰 앞을 정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들어가 우리 어머니께서 가출을 하신 것 같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귀찮은 걸 떠안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른 보호자분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버지가 없었기에 다른 보호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들의 표정이 바뀌더니 막 분주하게 이곳저곳 연락을 넣고 저에게 집에 같이 가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간신히 몸을 닐 만한 원룸으로 경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대뜸 저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으면 보호시설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경찰분들이 전화통화를 하던 곳은 제가 임시로 지낼 만한 보육원 같은 보호시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호시설이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설도 나빴지만 무엇보다 나쁜 원장이 참 많았고 아이들을 상대로 앵벌이를 시킨다던가 무급으로 노동을 시킨다던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육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 생각이 난다면 저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고아원은 죽기보다 가기 싫었습니다. 또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엇나간 아이들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가면 다 일진들만 수두룩하게 있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들의 팔을 뿌리치고 엄마가 돌아오실 거예요 하고는 저희 집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경찰들을 따돌린 후에서야 조심히 주위를 살피며 집으로 돌아왔고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어머니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의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 새학기가 찾아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신식 건물이라 그런지 급식이 나왔고 제가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받아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식이 부실하긴 했지만 집에 있어 봐야 내내 굶으니까 학교에서 주는 밥을 배불리 먹으려고 욕심을 부려 급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도 동급생들도 저를 거지라고 놀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지만 몇 년을 겪었던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 생활이 무척이나 즐거웠거든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간 뒤로는 정말 흰죽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 저녁은 항상 굶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동급생 여자애들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유독 민지라는 여자아이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따돌림이라는 게 그냥 욕이나 하고 무시나 하고 그 정도로 가벼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아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민지라는 친구는 그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았다고나 할까요? 아니요. 사탄 같은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일반적인 왕따나 장난처럼 교과서나 체육복을 숨겨놓고 골탕을 먹이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을 했으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쭉 왕따를 당해왔는데 고작 교과서와 체육복 따위로 크게 반응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를 괴롭히는 무리들은 제가 반응하지 않자 점점 심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들을 모아서 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기도 했고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천장과 칸막이 사이로 물을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물 세례를 받은 뒤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숨지겨 울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저를 혼낸 일도 있었고요.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학교에서 쳐다본 게 기분이 나빴다며 저를 뒷골목으로 불러서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몇 번의 반복 끝에도 저는 그 괴롭힘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제 편을 들어줄 어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시며 가해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 친구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마치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찾아와 가해 학생들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을 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같은 것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뒤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하는 거지 그런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제가 못된 아이고 염치도 없는 학생이고 그러니 저에게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라면서 저를 질책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눅눅해져 곰팡이가 피어버린 쌀은 더 이상 곤란해 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반찬 같은 건 기대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물조차 살 돈이 없었기에 수돗물을 떠다 마시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끊기기 일보 직전이어서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머니께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계셨기에 저는 몰랐는데 전기와 가스가 끊겨버린 터라 정부에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어두운 방구석에 있는 걸 보고 보호자는 어디에 있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았는데 저는 제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육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불안함에 사회복지사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보육원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복지사는 저에게 보육시설이 나쁜 곳이 아니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극구 거부를 했습니다.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혹시라도 돌아올 어머니를 기다리고 싶다고 이 집으로 분명 돌아오실 거라고 필사적으로 보육시설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복지사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법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니 저와 어머니가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떠나서 재혼을 하시고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저를 버리고 떠나서 새 남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제 걱정은 정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건지 당연히 이 부분도 제가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분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니 몰래 우리 어머니를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딸 같은 거 없다고. 걔 내 딸 아니고 잠시 맡아 키워준 거라고요.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고 완전히 자포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전교 꼴찌했고 그걸 알게 된 민지는 제 성적표를 반 친구들과 돌려보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비렁뱅이 새끼가 공부까지 못하면 진짜 제대로 인생 망한 거 아니냐고 깔깔거리면서 친구들이랑 저를 놀려대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교과서를 찢으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냐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는 선배 오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 흉내를 내고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민지는 학교가 끝이 나면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와서 담배를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말렸지만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비렁뱅이는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모욕을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일진 오빠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위협하며 협박을 했고 저는 울면서 사정했지만 결국 담배를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행복한 결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저희 편의점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편의점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고 화가 나신 점주님은 저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어른들의 사정에 제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점주님은 저에게 영업 손실까지 책임을 지라고 돈을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적금을 부었던 통장을 깨서 점주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신문 배달을 하고 패스트푸드점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빠짐없이 다 하면서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민지와 드디어 다른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저는 학교 생활에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로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쉬는 시간만 잘 피해 다니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분께서 저를 찾아와 전세금 300만 원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300만 원이 어디에 있겠냐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3개월밖에 시간을 더 주지 못한다고 돈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집을 빼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모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인력센터로 출근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이라도 좋으니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 건물 청소부터 택배 상하차까지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300만 원을 모아 집 주인분께 전세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를 하니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뺨을 세게 치시더라고요. 선생님께 맞았다는 생각에 귀가 멍해지고 눈앞에 별이 반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 뺨을 감싸고 선생님을 보자 씩씩거리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장난이야?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되는 놀이터야? 어? 이 새끼가 아주 이렇게 난장판으로 학급 분위기 조성할 거면 자퇴를 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 것인데 저를 문제아 취급을 하니까요.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가 2층에 있는 파스타집이었는데 저녁밥도 해결할 수 있고 생각보다 월급도 짭짤해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3층에 주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파스타집에서 마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민진의 일당이 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간판이 꺼진 파스타집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지 않고 제가 주점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는 뒤집어졌고 저는 파스타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한 담임 선생님은 파스타집까지 찾아오셨고 제가 실제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나서야 믿어주셨죠.
이미 소문은 전교생들에게 다 퍼져 있었고 저는 일일이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주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학교에서는 저에게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하며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졸업장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면 강제 전학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며 쉼없이 버텨냈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었지만 내세울 게 없고 고등학교마저 중퇴이니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며 난방 올 때도 찬기가 가시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게 되었는데 제 계좌가 범죄의 연루가 되어서 지급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웬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통장에 있는 돈을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제 돈이 불법 자금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해서 그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그 전화는 보이스피싱 전화였고 저는 정말 제 평생을 모아온 돈 800만 원을 그 전화 한 통화에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비어버린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경찰서에 찾아가 울면서 제 돈 돌려달라고 외쳤으나 난감해하던 수사관님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운명을 달고 태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고 기구하게 살아야 하나 엄청 슬펐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인생을 끝내기로요. 한강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다들 많이 오른다는 한강다리 정 가운데에 서서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머뭇거리다가는 사람들이 말린다고 하기에 결심이 서자마자 난간을 밟고 재빠르게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힘으로 난간에서 떼어놓더라고요. 죽기로 마음을 먹은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난간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남자의 힘에 밀려서 나자빠지게 됐습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방해해? 아직 고등학생 같은데 뭐 때문에 벌써 삶을 끝내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남자 옆에는 중년의 아저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부자지간으로 보였는데 남자는 계속해서 저에게 고등학생이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옷을 사지 않았기에 20살에도 내내 교복을 입고 지냈었거든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고요. 제 말에 남자와 아저씨는 저를 힘으로 질질 끌고 다리 밖으로 나와 근처에 보이는 커피숍에 들어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셨습니다. 저에게 죽을 힘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말도 버겁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당신들이 뭘 한다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평생을 돈이 허덕이며 살다가 겨우겨우 모은 돈까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콧물까지 쏟으니 그 부자가 당황해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저에게 같이 어디 좀 가자 하시더니 밖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라고 했고 저는 이게 납치 같은 건가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 상관없다 생각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는 27살이고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아저씨는 예상대로 그 남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도착한 곳은 아저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영문도 모르고 아저씨께서 내어주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뻘쭘하게 앉아있는데
아저씨께서 저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시면서 내일도 이 돈으로 밥을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일을 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라면 본인의 사진 보조로 써주겠다고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다가 그 아저씨가 준 돈을 주머니에 넣었고 다음날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돈으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 결국 남자에게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말에 남자의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포토상을 받기도 했던 신인 작가였고 이름을 점점 알리고 있는 사람이며 작업물 또한 꽤 되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 옆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카메라를 정리하고 필요한 렌즈를 전달하고 인화 작업을 돕고 조명을 설치하는 일을 하며 완벽한 보조로서 손발을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밥도 몇 끼 챙겨주고 월급까지 섭섭지 않게 챙겨주니 일이 고돼도 버티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며 정을 붙이고 7살이라는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린 시절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남편은 시부와 둘이서 아웅다웅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제가 어떤 유년 시절을 겪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는지, 다시 용기를 내어 살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 분이라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내내 옆에서 지켜봐 주셨기에 오히려 잘 됐다면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저를 붙잡고 힘들게 하긴 했지만 결혼 이후에 많이 안정이 되었고 제 상처를 극복하는데 남편이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촬영 일정이 들쑥날쑥했기에 딱히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시부와 함께 합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적당한 시기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의 일을 돕진 못했지만 이 소중한 아이를 옆에서 내내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또래보다 잘 먹기도 하고 편식도 전혀 하지 않아서인지 키가 참 컸습니다. 제가 키가 작고 말라서 우리 아들도 작으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했는데 남편이 기골이 장대해서 그런지 아들도 남편 따라 크더라고요. 또래보다 힘이 좋으니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 폭력에 관한 법도 많이 늘었고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에게 아예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배우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 깨칠 것 같아서 가르쳤는데 우리 아들이 운동에 정말 소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하더라고요. 태권도, 검도, 합기도를 시키고 12살 때부터는 아예 유도까지 정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복싱을 배워보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프로복서가 운영하는 운동장에 아들을 등록시켜서 복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우리 아들은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생전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었던 아들이 어느 날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시부와 함께 점심을 차려 먹고 쉬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학교로 오셔야 할 것 같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놀래서 남편까지 호출해서 학교에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 같은 반 일진 같은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과정 중에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평소 수업 태도가 좋은 우리 아들의 편을 들었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어 일진 친구를 전학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일진 학생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맞았으니 피해자인데 왜 우리 아들이 전학을 가냐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우리 아들이 이일진 학생과 싸웠기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갔는데 거기에는 왕따를 당하던 학생네 부모님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일진 학생의 부모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낯이 익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바로 민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을 때려놓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나타나? 너 혹시 땡땡 고등학교 나온 강민지 아니니? 그러니까 저를 빤히 보더니 기억해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 순간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소리를 쳤습니다. 뻔뻔하게 우리 아들을 괴롭힌 놈이 피해자라고 나서는 게 어이가 없어 정말? 이러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일진짓거리를 하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타고 하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타요? 우리 와이프가? 순간 민지가 사색이 되어서 입을 합 다무는데 민지 남편이 민지를 확 째려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조신하게 공부만 했다고 그래서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더니 생 양아치였다고? 제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민지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학생 부모와 저희 부부 모두 어이가 없었죠. 민지가 오해가 있다면서 자기가 다 설명할 테니 시부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하는데 제가 이때다 싶어 폭로를 이어나갔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너 내가 일하던 편의점에 와서 담배 내놓으라고 난리쳐서 영업 정지까지 먹였잖아. 제 말에 민지 남편이 거칠게 넥타이를 풀면서 쪽팔려 죽겠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교무실에 웬 노부부가 나타나서는 민지 아들한테 달려가 우리 손주, 귀한 우리 손주 얼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침 튀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할머니가 네가 우리 손주 때린 거냐고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랑 저랑 기가 막혀서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치고 어이가 없네요. 그 할머니가 글쎄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친모이지 뭡니까? 엄마?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조용해지고 친모는 저를 보더니 손을 벌벌 떨면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군요. 제 남편도 어리둥절해서 저를 바라보는데 보아하니 친모랑 재혼한 남자의 아들이 민지의 남편인 것이었습니다. 교무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죠. 저 사람이 너 버리고 갔다는 그 친모? 하루아침에 가출을 하더니 딴 남자랑 재혼해서 나 같은 거 모른다고 했던 그 친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딸아이 하나 있던 거 전 남편이 데려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들의 막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황이 모두 정리가 되더라고요. 민지는 제 남편에게 요조 숙녀인 척 연기를 했고 날라리처럼 행동했던 지난 과거를 전부 청산하고 시집을 간 것이었습니다. 친모는 전 남편에게 저를 빼앗기고 상심이 큰 엄마 역할을 하며 새로 생긴 새 아들에게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하면서 헌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필이면 민지 아들이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죠. 저는 그 태풍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이었고요. 민지고 친모고 저에게 매달리며 오해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 저는 싹 무시하고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지 쟤는 일진이었고 술 담배는 기본으로 했죠. 양아치 오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탔고요. 저를 엄청나게 괴롭혀서 자살까지 생각했었어요. 저기 제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나서는
복지사들이 찾아가자 저 같은 거 모르는 아이라고, 친자식 아니라고 부정했고요. 저는 엄마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고요. 몇 번이고 죽고 싶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배신당한 두 남자의 투닥거림이 시작되었고 곧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골치 아파하며 결국 민지의 아들을 전학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친모와 민지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는 저 때문에 둘 다 이혼하게 생겼다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게 왜 저 때문이겠어요? 자기들이 과거에 못된 짓 한 만큼 벌 받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 비웃음을 실컷 날려주며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소송전을 펼치진 못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가정에 버림받고 멸시받게 되었으니 아주 쌤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덕분에 속도 너무 시원하고요. 지금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그리고 시부까지 함께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로 시원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속에 묵혀놓은 이야기가 있다면 다 꺼내어 말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